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부터는요 보리아스 교수님 책 노동경제학 같이 교과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잠깐 인트로를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교수님 교과서를 우리가 이제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요, 어떤 수험생들이 보면 좋은가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저한테 GS 연기 정도는 수강하신 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제가 GS 연기에서는 기초경제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기초경제를 하면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수요 공급, 탄력성, 무차별 곡선, 그 다음에 효용함수, MRS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완전 경쟁, 독점 뭐 그런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또 생산함수 들어가면 생산함수랑 비용함수, 그 다음에 등량곡선, 한계기술 대체율, 그런 거 설명드리는데, 연기에 기초경제학 설명을 드리는데 만약에 이런 걸 하나도 모르는 진짜 처음으로 하는 분이다, 그럼 들으시면 안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교과서도 사실 경제학과로 치면 경제원론, 미시경제학을 다 마스터한 친구들을 대상으로 3학년 때 쓰는 교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을 한 번도 들은 적 없는데 듣겠다? 그거는 과욕이에요. 듣지 마시고, 그러려면 이제 아예 연기 수업을 들으세요. 어차피 연기에서 제 교과서를 하는데, 제 교과서의 파트 1이 요 교수님 책하고 보리아스 책 교수님 책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들으셔서 살짝 기본기를 다지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연기 수강생들 오케이. 자, 그리고 작년에 공부를 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기존에 어느 정도 노경에 대한 기초가 있으신 분들 들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물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연기 끝나고 1기 사이에 좀 시간이 좀 길어가지고 요 교과서 특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연기 끝나고 들으면 좋겠죠. 좋아요. 근데 나중에 들어도 돼. 그래서 연기 끝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GS 1기를 수업을 합니다. 그러면 1기 끝난 다음 들어도 됩니까?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1기 수업 교재로 쓰는 파트 1의 내용이 요 책하고 거의 대동소이한데, 그건 이제 강의용으로 제가 요약식으로 정리된 제 책으로 할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연기 끝나고 요거를 수업을 들었다 그러면 약간 따라올 때 버거울 수는 있어요. 버거울 수는 있는데 1기 공부할 때 같이 병행해서 볼 수 있는 좋은 점이 있고요. 만약에 아니면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그냥 연기 잘 정리하시고 1기 들어가신 다음 1기 끝나고 이 강의를 듣거나 하시면은 약간 1기 때 우리가 설명드렸던 거를 서술적으로 이렇게 좀 공부를 다시 리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니면은 나중에 2, 3기 들어가게 되면은 혼자서 보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작년에. 그런 분들 2, 3기 때 수업을 들으시거나 아니면 책을 사서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경제학의 기억자도 모르시는 분은 듣지 마시고요. 교과서 특강 최소한 연기를 들으셨거나, 연기도 저한테 좀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노경을 하신 분들은 좀 괜찮고, 듣는 시기는 언제 듣더라도 상관은 없겠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수업은 어떻게 할 거니? 라고 하면요, 수업 방식은요, 보통 교과서 수업을 가지고 할 때는요,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고 중요한 문장만 찾아가서 보는 경우가 대부분의 수업이 그렇게 하거든요. 뭐 교수님들은 아예 그냥 뭐 책 보지 않고 그냥 하시긴 하죠. 근데 저는 이렇게 할게요. 책을 읽어주는 사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책에 보시면 내용을 좀 이론 설명하는 거는 우리 교과서 있잖아. 우리 노동경제학 연습 1기 때 쓸 거, 연기 때도 썼던 거기에 오히려 요약 정리가 잘 돼 있으니까 그걸로 보시는 게 나아요. 그럼 이거는 뭐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제가 행간의 내용을 다 읽으면서 행간에 숨겨진 의미를 몇 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책을 그냥 같이 읽어주는 더 리더가 될 거예요. 아시겠죠? 책 읽어주는 남자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교과서 밑줄 치면서 제가 필기하는 거 있으면 따라오시면서 수업에 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셨죠? 그래서 그냥 같이 책을 한번 보자, 이 뜻입니다.
혼자 봐도 되는데 혼자 보기가 좀 약간 그래요. 그냥 꾸준하게 보기가 힘들어서 제가 그거를 가이드라인 잡아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냥 수업 잘 듣고 밑줄 치고 정리하시고 뭐 그렇게만 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우리가 이게 코로나 때문에 원래는 제가 수업을 7시에 시작해가지고요 10시에 하려고 하는데 9시면은 수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이 7시부터 9시까지 밖에 못해요. 2시간 정도? 1시간 40분 정도? 이거밖에 못 되기 때문에 요금도 낮에 하면 되잖아. 아니, 낮에 또 제가 바쁩니다. 그래서 낮에는 또 낮에 할 일이 있고 밤에는 밤에 할 일이 있고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할 수 없이 원래 이제 올해가 끝나기 전에 다 종강을 하려고 했는데 약간 그게 힘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찍어가지고 1월을 많이 넘기지는 않을게요. 많이 넘기지는 않고 할 테니까 그냥 뭐 혹시 일기 들어갈 때 우리가 주말반 평일반 들으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평일반이 거의 3월에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말반 하시는 분은 뭐 1월 9일인가 뭐 그때 시작인 것 같은데 그 전에는 제가 끝내도록 할게요. 아셨죠?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챕터 1장서부터 같이 보도록 하시죠. 자, 이번 시간에는 챕터 1장 노동경제학이란 네, 그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원서들 책들 보면 늘상 나오는 게 제일 위에 뭔가 뭐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 에드윈 허블이라는 학자가 현실에 대한 관찰은 항상 이론을 동반한다. 이 뭔 소리야? 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의미가 파악이 돼야 돼요. 자, 우리가 경제학은 현실에 어떤 기반을 두고 이 현실의 상황을 분석을 합니다. 근데 이 현실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거야. 관찰한다는 말을 쓰는데 관찰할 때 뭔가 프레임이나 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 그게 바로 이론이라고요. 그러니까 현실을 관찰하는 방법이라고 할까? 이 방안이라고 할까? 이 방법에 뭐가 있습니까? 이 방법이 바로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지금 노동경제학이 뭐냐? 이거를 살펴볼 건데 기본적으로 경제학에 대해서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의 분석 툴이 뭐냐? 그 이론이 있어야 돼요. 근데 관찰 대상이 뭐다? 노동시장이 관찰 대상인 거야. 그러니까 노동시장을 경제학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그걸 다루는 게 노동경제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줄부터 볼게요. 책 읽어주는 남자로 할게요. 대부분의 사람은 노동시장에서 시간의 상당 부분을 보낸다. 그쵸. 저만 해도 이게 뭐야, 학원 여기서 제 직장이 된 거죠. 거기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노동경쟁이랑 관심사가 노동시장입니다. 노동시장. 자, 노동시장이 대상이다라는 걸 우선 알 수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우리가 노동시장에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그 여부는, 그죠? 노동시장에서 우리가 노동을 제공하는 거야. 근데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가 그 여부는 우리의 재산, 그죠? 우리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가, 그 다음에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재화, 소비 가능 재화예요. 소비 가능 재화. 자, 더 나가서요. 거기 보면 우리가 어울리는 사람들의 수준,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치네요. 어울리는 동료라고 할까요? 사람들의 수준. 이게 노동시장 얼마나 일을 할까 노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어떻게 영향 미칠까요? 아니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다 건물주야. 일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지. 미쳤어요. 왜 일을 합니까? 집이 건물이 널린 게 집에 건물이고 돈인데 일 안 해요. 내가 그러면 또 소비 가능 재화, 내가 노동을 제공했어. 그럼 노동 소득을 얻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가 돈을 벌었어.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물건을 소비하려고 해. 얼마나 많이 살 수 있는가?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까요? 내가 똑같은 뭐 하루에 8시간 일을 했어. 임금이지, 임금. 임금률이 높을수록 당연히 소비 가능한 재화, 근로소득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재산은요 우리가 비근로소득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어울리는 사람의 수준, 맞아요. 또 우리가 이제 같이 동료들이라 할 수 있는데 이거 나중에 또 확대하게 되면은 나 말고 또래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의 어떤 노동에 영향을 미쳐요. 이건 뭐 외부성이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요. 뿐만 아니라 어디로 휴가를 가게 될지. 그쵸? 아니, 우리가 노동을 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여가를 즐긴다고 할 텐데 노동을 할까 여가 할까 이것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고 거기 보니까 자녀가 어느 학교에 다니게 될지. 그쵸? 자녀의 학교, 노동 이동과 이제 관련이 있어요. 노동의 이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이동하기 싫은데 예를 들면 서울의 강남에 뭐 8학군으로 자녀 때문에 이사 간다. 나는 거기 답답하고 집값도 비싸고 싫어. 자녀 때문에 마지못해 갈 수가 있겠죠. 내가 직장도 그런 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요. 자, 심지어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우리를 매력적이라고 생각할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에 종사해야지. 이게 나중에 보면 3D 환경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뭔가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이걸 보상적 임금 격차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내가 위험한 환경에서 데인저러스하고 더티하고 디피컬트한 그런 환경에서 일을 하도록 만들려고 하면 적절한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요즘은 좀 애매해졌는데 옛날에는 뭐 사자가 붙는 거 있잖아. 변호사, 뭐 판사, 회계사, 뭐 노무사도 간평사, 이런 사자가 붙은 직업을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전문성이 있고 뭔가 남들이 나를 좋게 보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또 하는 것도 있다고요. 의사 뭐 이런 것도 다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뽐생뽐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셨죠? 자, 그 결과, 자, 정리합니다. 그 결과, 우리 모두는 노동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배우고 싶어 한다. 이런 거 모두가 전부 다 노동시장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고요.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네요. 파란 색깔, 연두 녹색깔로 돼 있죠. 레이버 이코노믹스라는 것은 노동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게 바로 노동경제학의 관심 대상이고 노동경제학의 목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여기서 우리가 노동경제학이 뭐 하는 거야? 그러면 노동시장의 작동 원리를 말 그대로 경제학적인 접근 방법으로 살펴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러나 노동경제학에 관한 우리 관심이 개인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 이거 다 개인적인 거잖아. 이게 전부 다 개인의 어떤 노동을 제공하는 개인의 효용이에요. 개인의 효용을 충족시킬, 효용이라는 게 이제 만족이라고 뜻이죠. 만족의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측면에서 살펴본 건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노동시장과 관련해서는요, 사회정책 이슈 등 많은 내용이 특정한 근로자 집단의 노동시장의 경험 혹은 근로자와 기업 사이의 고용관계, 그러니까 이 개인만 있는 게 아니라 노동시장 자체를 또 보는 거예요. 노동시장 자체를 보면 이렇게 기업과 고용주네요. 그래서 기업과, 거기 보시면 노동자들이 속해 있는 기업과 근로자들, 이렇게 할까요? 이 근로자가 되는 거야, 얘가. 근로자들. 이거와의 관계도 여기 서로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개개인들의 근로자와 이 사측, 피라미드 회사네요. 이렇게 둘과의 관계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요. 자, 사회 정책 측면에서, 어떤 이슈들이 해당되는데 거기 보시면 근로조건, 기업과 개개인들과 기업 근로자와의 근로조건, 이게 이제 또 관심사가 되는 것이고요. 고용관계 이렇게 보시면 되죠. 고용관계, 네,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됩니다. 자, 더 나가서 거기 보시면은 현대 노동경제학이 다루고 있는 정책 이슈들은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개인의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회정책 이슈들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대표적인 예를 한번 몇 개 들어볼게요. 이게 우리 노경에서 다 시험 문제 탑픽으로 나왔던 겁니다. 같이 볼게요. 1번, 지난 20세기의 선진 공업 국가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이 꾸준히 증가한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주로 이제 선진 공업국이 그렇다네요. 선진 공업국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자꾸 늘어나는데 경활 참가율이라고 해요. 활동 참가율. 근데 이게 자꾸 증가해요. 증가 이유는 뭐냐?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슈. 그렇죠? 이것도 충분히 출제될 수 있고요. 다음 두 번째.
해외 이민자들이 본국에서 태어난 근로자들의 임금과 고용기회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해외 이민자들이 왔어. 외국인 근로자들이 왔어.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이라고 더 보면 좋겠지만 이제 미국 책이잖아요. 미국은 이제 원래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라고 볼 수 있잖아. 그래서 해외 이민자들이 유입으로 인해서 미국의 현지인이라 해야 되나? 여기서 이제 본국이라고 하더라고요. 본국에 거기 나와 있는 근로자들의 미치는 영향. 그럼 특히 미친 영향이 임금과 그 다음에 일자리, 고용 기회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냐? 이렇게요. 외국인 노동자들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무엇인가? 이런 거 충분히 수요 공급 곡선 가지고 분석하는 거 출제될 수 있고요. 다음 세 번째, 최저임금은 미숙련 근로자들의 실업을 증가시키는가? 이건 뭐 많이 시험에 나왔어요. 최저임금을 실시하게 되면 임금을 설정했을 때 우리가 이제 임금은 올라가는데 기업들이 고용자들이 근로자를 줄여요. 많이 뽑지 않는다고. 특히 그럼 누가 더 피해를 봅니까 하면 자격증 갖고 있거나 기술이 있거나 숙련된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보다 더 많이 받고 거기 대상이 아니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최저임금제도 사실 최저임금제도 미숙련 노동자를 위한 건데 이런 미숙련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그걸 살펴보는 거예요. 어떤 일자리를 파괴하는가? 이거요. 실업을 증가시키는가? 이거요. 네, 그것도 관심사가 되고요. 다음에 요것도 이제 올해 시험에 2020년도에 시험에 나왔죠. 직업의 안전과 건강. 우리가 이제 어떤 직업 상태가 안전한 상태인지, 그리고 안전, 그리고 건강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좀 뭔가 리스키한 위험한 환경에서 일을 하거나 좀 건강이 별로 안 좋은,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대기오염, 미세물질, 몸에 안 좋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다루는 그런 작업 환경에 있으면 근로자들에게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랬을 때 그 건강 수준을 어느 정도, 안전 수준을 어느 정도 하라고 정부가 규제를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규제를 가할 때 자, 이게 또 어디에 영향 미치는 거? 맞아요. 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또 임금에 미치는 영향. 소득이라는 거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면 임금이 들어가 있다고 보면 돼요. 우리 나중에 다시 하겠지만 노동시장은 X축에는 고용, Y축에는 임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임금, 고용 언제나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돼요. 그게 이제 궁극적으로 효용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갈 거고요. 다음에 다섯 번째, 인적 자본 투자에 대한, 맞아요. 휴먼 캐피털이라고 하죠. 휴먼 캐피털, 보통 이제 교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육에 대한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 교육에 대한 이거 교육을 위해서 정부가 근로자들의 교육, 직업 훈련 이걸 위해서 보조금을 과연 지급하는 게 교육에 대한, 지금 여기는 전부 다 정부의 어떤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부 보조금이 과연 얼마나,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회 경제적으로 혜택받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의 경제적 행복 밑줄 치세요. 보조금이 저소득층에 대한 그 행복이란 게 뭐야? 효용이라 할게요. 효용, 만족의 크기. 그러니까 이거는 좀 경제학적 마인드 색깔을 빼서 이제 일상용어로 쓰는데 결국은 효용, 고용, 임금, 기업은 이윤 극대화 다 이렇게 끌고 가게 될 거예요. 아니면 사회 전체적인 후생 이렇게요. 다음 6번, 1980년 이후 미국의 임금의 불평등도가, 맞아요. 소득 불평등, 임금 불평등 이거 있잖아요. 임금에 대한 격차가 자꾸 발생하는 거야. 격차와 불평등이 생기는데, 아니 이거 원인이 뭐야? 이거요. 왜 발생한 거야? 이거요. 이게 지금 다 시험 문제 토픽들이에요. 아셨죠? 다음에 7번, 적극적인 차별 철폐 정책이, 맞아요. 우리 노동시장에서 차별, 이거 늘상 나옵니다. 이번에도 나왔고 몇 년 전, 2, 3년 전에도 나왔고, 주로 이제 우리나라의 차별은 남녀 차별 이 정도 있는데 외국에는 인종 차별, 또 뭐 지역 차별 등등등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차별 정책, 이게 안 좋은 거잖아. 그래서 이거 차별을 폐지합니다. 거기 책 제목으로 하면 폐지를 하게 되면, 자 거기 보시면 폐지가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소수민족에 대해서 소수민족에 어떤 영향 미치는가, 또 어떤 영향 미쳐요? 어떤 영향? 거기 또 보세요. 근로소득과 일자리 수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게 똑같은 얘기라니까. 일자리 수와 이제 고용이죠. 근로소득이 임금 아니겠습니까?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 이게 또 관심 이슈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8번. 노동조합이 조합원과 경제 전반에 미친 영향. 이거 노조도 매년 나왔죠. 작년, 재작년 계속 나왔습니다. 노조의 설립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노동조합을 설립했더니 경제적인 영향은 무엇이냐? 노조 구성원들의 어떻게 행복을 더 증진시킨 거야? 노조의 역할과 기능은 뭐야? 뭐 이런 것들 시험 문제 출제가 되고요. 다음에 이제 노동시장에서 일자리 구하지 못한 사람들,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9번 볼게요. 관대한 실업보험이에요. 관대한이 이제 약간 혜택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업보험, 그러니까 실업 기간도 굉장히 길고요. 실업과 관련한 보조금도 굉장히 크다, 수당도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대한 실업보험이 특히 거기 보시면 실업된 사람들의 거기 실업기간에 미치는 영향, 실업기간에 미치는 영향. 네, 요것도 굉장히 이슈가 되는 것이고. 근데 시험 문제는 그닥 많이 출제되진 않았습니다. 10번 볼게요. 자, 2008년 이후에 미국의 실업률이 대체적으로 높았던 유럽 국가들의 실업률 수준으로 접근한 이유는 뭐냐? 미국이 실업 수준이 상당히 좀 낮았는데 유럽은 좀 높았거든요. 이런 것도 있어요. 관대한 실업보험 이런 것 때문에 실업 기간이 길어져서 유럽의 실업률이 높은 경우가 발생했는데, 실업률이 왜 이렇게 뭐에 의해서 영향받고 왜 이렇게 자꾸자꾸 높아지게 되는가, 실업의 원인은 무엇이고 실업률은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이런 것도 노경의 관심 이슈가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거는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됐던 거는 뭡니까 하면은요, 이거 최저임금, 이거 매년 출제된 후보라고 보시면 되고 어렵진 않습니다. 직업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규제, 이거요. 이건 올해도 시험 나왔고요. 인적 자본론은 이게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옛날에 나오긴 했는데 최근에 안 나왔어. 시그널링 모형하고 인적 자본과 관련해서 이게 제가 이제 내년에 뽑고 있는 우선순위 탑 순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임금 격차, 불평등, 요것도 이제 가끔 시험에 나오긴 했는데 요즘은 좀 안 나왔는데 그것도 보시고, 차별, 이거 시험에 자주 나왔죠. 올해 나왔고 2020년에 나왔고 한 3년 전에, 그때 또 2년 전에 나왔고요. 그 다음 노조, 이거는 작년에 나왔고 재작년에 나왔고 계속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 실업보험은 별로 출제는 되지는 않았고 실업률도 출제는 되지는 않았고, 그 다음에 여기 해외 이민자, 이것도 이제 제가 또 하나 뽑고 있는 거예요. 노동의 이동. 이제 과거에 자주 출제됐던 이런 것들, 이건 2020년에 나왔으니까 21년 때는 공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차별도 나왔으니까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노조나 최저임금 이런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전통적인 노동의 수요 공급 이런 것들 중심으로 보면 되겠어요. 자, 페이지 2페이지 가볼게요. 수업은 이렇게 할게요. 그냥 교과서를 같이 읽으면서 정리를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마음이 급하시거나 하신 분들은 그냥 강의 듣지 마시고 혼자 읽으셔도 돼. 근데 이게 우리가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조용히 정독을 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냥 쥐리릭 나 이래도겠다. 근데 머릿속에 남는 건 없어. 우리는 뭔가 써야 되거든. 그런 걸 하려면 그냥 뭔가 천천히 정독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천천히 그냥 같이 읽는 게 여러분들과의 읽어보는 게 목적이 되는 거니까 그냥 들으시면서 그 다음 밑줄 치면서 자꾸자꾸 음미하시고 자기 걸로 몸에 체화시키는 작업을 하시면 돼요. 이런 용어들 자꾸 읊조리면서 입에 자꾸자꾸 익숙하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 가보시면, 자, 이렇듯이 광범위한 목적의 목록의 질문이 왜 노동시장을 연구하는 게 버터 시장을 연구하는 것보다 본질적으로 더 중요하고 흥미로운지 설명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만일 버터 산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다면, 그러니까 버터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기분 나쁠 거 아니야. 야, 버터가 안 중요해?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건 아니고, 설마 얼마나 종사하겠어?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노동경작은 현대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문제들의 많은 부분을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아주 좋은 학문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1번. 자, 노동시장 이야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트로가 되겠네요. 노동시장 이야기.
네, 같이 한번 빠르게 보시죠. 자, 이 책은 노동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이야기한다. 노동시장 이야기를 말하는 것은 단지 미국 또는 다른 나라의 노동법 역사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노동시장 상황을 요약하는 많은 통계 수치를 제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노동시장 이야기는 우리가 얘기할 때 법을 얘기하는 거는 노동법에서 해요. 여기서는 안 할 거예요. 그리고 통계 자료를 제시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우리 시험과는 거리가 멀긴 합니다. 계량 분석, 통계 분석, 이것도 사실 중요한 겁니다. 그 이상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줄, 결국에 좋은 이야기란, 그쵸,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스토리가 있는 걸 얘기합니다. 스토리가 탄탄하다, 이 얘기가 뭐냐라고 하면은 별걸 다 알려주죠. 자, 우선 첫 번째, 테마가 있어야 돼요. 그쵸, 테마, 씀이 있어야 됩니다. 캐릭터가 있는 등장인물이 있어야죠. 등장인물이 누구냐? 연기력은 되나 안 되나 그런 게 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등장인물 간의 갈등 구조, 그렇잖아. 남녀 주인공이라든가 악당과 뭐 선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회적인 여러 가지 갈등, 그걸 재미나게 맛깔스럽게 풀어내야 돼요. 아니고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의 답안지에도 하나의 그 스토리가 담겨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점수를 잘 받았습니다. 맞아요. 그거는 그림을 그냥 하나 띠기띠 그렸다 해서 고득점을 받는 게 아니라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재료, 그거를 우리 요리사들 생각해봐. 요리사들 재료를 똑같이 줘도 네가 창의적으로 잘 버무려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라. 스파게티를 만들건 제육볶음을 만들건 양념을 얼마나 넣냐에 따라서 그 맛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지잖아.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가끔 보면 야, 그냥 나 이론 암기했어. 그 다음에 그래프 하나 그렸어. 점수 고득점 주겠지? 안 줘요. 그냥 주면. 그냥 재료만 나열하면 그 얘기는 뭐냐면 어차피 요리사에 요리 필요 없이 어차피 내 뱃속에 들어가는 거는 소금, 고기 다 똑같으니까 낱개로 먹어도 된다? 아니잖아. 우린 그걸 맛있게 미각의 그 감각에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야 된다니까. 서사적인 이런 게 있어야 돼요. 허용되는 행동을 정하는 규칙, 룰이 있어야죠. 규칙이 있어야 되고요. 등장인물 사이의 상호작용, 그쵸? 등장인물 간의 갈등 구조랑 비슷한 건데 여러 가지 조연, 주연 같은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잘 버무려 있는 스토리가 아주 좋은 스토리다. 뭐 그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등장인물 사이의 상호작용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사건이 벌어졌으면 왜? 누가? 뭐 이렇게 코난 비슷하게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시험 문제를 딱 접했어. 그러면 문제지를 딱 보고 이거 뭘 묻는 거지? 주제가 뭐지? 아시겠죠? 여기 있는 스토리들이에요. 아니 그러면 주인공을 누구로 해야 되지? 노동의 수요, 노동의 공급, 기업, 근로자 간인지 근로자끼리인지, 어떤 갈등이 있지? 아이고 임금을 더 달라고 하는 건가? 일자리를 어떻게 확보해 달라는 건가? 아이고 또 알고 봤더니 주인공이 정부가 끼어들었네. 나름대로의 규칙에 의해 가지고 어떤 사건을 던지는 거야. 최저임금이라는 것을 인상시켰을 때 그러한 사건이 정부가 툭 던졌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경제에 미치는, 등장인물들에 미치는 영향, 그거를 쫙 풀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단락 볼게요. 우리가 노동시장에 대해서 할 이야기는 이런 모든 특성을 다 갖추고 있다. 이게 다 있대. 노동경제학은 이야기의 주제를 노동시장에 대한 다양한 배우들에게 할당한다. 그래요. 노동경제학은 노동시장에 나와 있는 배우들 다 합니다. 어떤 배우들이 있나 볼게요. 근로자는 최상의 직업을 찾고자 노력하고, 근로자가 등장합니다. 근로자의 목적은 뭐예요? 최상의 직업을 찾는 게 목적이 되는 것이고요. 기업은 수입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가정합니다. 기업은 목적이 수입을 얻는 거야. 이윤을 극대화한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효용을 극대화한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한다. 거기서 이제 두루뭉실하게 수입이라고 했는데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순수입, 그게 이윤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따라서 근로자와 기업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노동시장에 들어온다. 맞죠? 근로자의 목적은 효용극대화야. 그럼 어떻게 해야지 효용극대화가 됩니까? 임금을 올려야지. 임금을 인상해야지. 높은 임금을 얻어야지 효용극대화에 부합하게 되는 거고요. 기업은 이윤극대화하는 건 뭐야? 임금은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입니다. 비용. 임금을 어떻게 낮추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임금을
인하하려고 이렇게 노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어떻게 된다? 목적이 다릅니다. 근로자는 최고 가격에 찾았죠. 그들의 노동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업은 최저 가격에 임금을 낮게 준다는 겁니다. 노동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자, 노동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가 누구라고요? 근로자예요. 그러면 노동을 공급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고요. 노동을 수요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기업이에요. 노동을 수요하는 주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줄 가볼게요. 근로자와 기업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교환은, 둘이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교환, 그게 상호작용을 통한 갈등 관계예요. 둘이 이제 교환을 하는 거죠. 노동력을 제공하고 노동력을 갖다 씁니다. 뭐를 교환한다? 노동 서비스야. 노동 서비스. 노동이라 해서 몸을 파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동 서비스를 교환하는 거예요. 노동 서비스를 교환하게 됩니다. 자, 이걸 교환하게 되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정부의 노동시장 규제에 의해 제한된다.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알아서 노동 서비스를 교환하는 거, 이게 우리가 시장의 원리잖아요. 이게 바로 시장의 원리에서 해결되는데, 교환이라는 게 시장의 원리인데, 갑자기 초등학생이 왔어. 아저씨, 기업에 왔어요. 사장님, 나 취업시켜 주세요. 이러는 거야. 너 뭐 아직 어리잖아. 이랬더니 엄마가 돈 벌러 오래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선택을 했더라도, 야, 이거는 너무 그건 아닌 것 같네 해서 이 교환에 대해서, 시장의 원리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을 할 수 있어요. 규제를 합니다. 레귤레이션을 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도 하나의 주인공으로 갑자기 딴 하고 등장한 거야. 주인공이 누구예요? 3명. 근로자, 기업, 정부. 이제 또 나중에 이제 근로자도 나누게 됩니다. 숙련 근로자, 미숙련 근로자, 본토 근로자, 해외 이민 근로자 등등등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자, 정부의 규제가 변하게 되면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했던 거랑 비슷한 건데요. 예를 들어 정부가 어떻게 합니까? 최저임금 가지고 개입을 하기도 하고요. 최저임금제로 규제를 하기도 하고요. 시간당 얼마 이하로 노동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게 되는 것이고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직업에 대한 안전에 대한 규제가 있습니다. 야, 이렇게 위험한 환경에서 어떻게 근로자들이 일을 하란 말이야? 이거는 너무 심하지? 상식에 벗어나는 것이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기업이 근로자의 건강에 매우 위험한 근로 조건 제시하는 것을 금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위험한 근로 조건, 이거에 이제 금지, 제약을 가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다음, 결국 근로자와 기업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가 기업이 제안하는 어떤 일자리의 유형, 그러니까 기업이 뭘 제공한다고요? 그렇죠. 노동을 수요하잖아. 이게 뭐예요?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일자리를 제공하고요. 근로자들은 그 일자리를 받아서 거기서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일자리의 어떤 유형, 제공 시의 유형, 어떤 일자리인가? 이거 일자리 유형 아닙니까? 안전한 일자리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일자리인지 그 유형을 제시하게 되는 것이고, 근로자가 획득하는 기술, 아 그렇죠. 근로자는 저를 뽑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임금 인상을 요구하려면 뭔가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로자가 기업에게 제공하는 기술이 과연 어떤 건가? 또 더 나아가서 노동에 대한 이동의 정도,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해외 근로자들도, 해외 노동자들도 채용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노동의 이동 정도가 더 커지게 되고요. 아니면 또 노동시장 전체적으로 봐서 실업의 구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업의 구조, 그리고 근로소득의 분포, 이게 임금의 앞에서 봤던 불평등, 임금의 분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하면 임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득의 분포, 이런 것들 결정한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노동시장에서 이야기에 담겨있는 일반적으로 노동경제학자들이 제시하는 스토리의 어떤 컨텐츠 내용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정리합니다. 노동시장 이야기는 노동시장의 광범위한 결과들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예측하는 틀인 노동시장 이론을 설명한다. 뭐 그냥 끝이에요. 그냥 노동시장에 대해서 다룬다 이겁니다.
자, 이 책은 현대 경제학이 노동시장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이야기를 제공한다고 전제하고 있다. 맞아요. 노동 경제학은 노동시장의 작동 원리를 본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걸 분석을 하는 거야. 이제 작동 원리를 분석하는데 분석의 틀을 살짝 몇 개 얘기를 합니다. 한번 봐주시죠. 자, 첫 번째. 자, 근로자와 기업의 행동에 대한 가정, 이게 있어요. 우리 아까 얘기했죠. 근로자의 행동의 가정은 뭐야? 효용을 극대화한다. 근로자 행동, 그리고 기업의 행동, 이거에 대한 가정이 있어요. 지금 분석 틀이라고 했는데 어떤 가정, 어썸션을 가지고 얘기해요. 아, 이러한 가정 하에서 이렇게 해요. 근로자는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임금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많은 임금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근로자는 그렇다는 거지. 아, 저는 돈 안 줘도 일하겠습니다. 이런 근로자가 있으면 그거는 빼야 되는 거지. 아셨죠? 무슨 말씀인지. 자, 그 다음에 노동시장 참가자들의 거래를 할 때 적용되는 규칙에 대한 전형적인 가정. 그래서 노동시장에 참가할 때, 거래를 할 때, 거래가 이제 교환이죠. 교환할 때 뭘 교환합니까? 아이, 노동력하고요 임금을 서로 교환하는 거지. 그때 규칙이 있어야지, 룰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에 따른 규칙에 대한 전형적인 가정, 계속 가정이라는 말 쓰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답을 쓸 때 앞에 뭐 수요든 공급이든 어떤 효용극도하든 뭐 할 때 앞에 요 가정, 모형에 대한 가정 이렇게 하면 앞에 모형 다시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모형의 분석 틀에는 가정이라는 걸 좀 써주게 되면 뭔가 경제학 채점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십니다. 자, 그런 가정들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고 때때로 어떤 노동시장에서 관찰되는 사실에 의해 입증되는 결과들을 시사한다. 무슨 말이냐면 이 가정을 이렇게 세팅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학이 가정에 대한 학문이라고 그래요. 만약에 이러한 가정 하에서는 결과를 대충 유추할 수 있어요. 왜요? 아니, 그러니까 이론을 공부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if then 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사실 대충 압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단점은 이 가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아셨죠? 모형을 어떻게 설계하는가에 따라서 결과를 시사한다. 이게 이제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 기반을 두고 노동경제를 분석하는데 만약에 이 모형에 대한 가정을 잘못 세워가지고 모형의 분석틀을 잘못 얘기하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아,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이상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따라서 노동경제학을 공부하면 노동시장에서의 어떤 특정한 결과들이 왜 자주 관찰되고 있는지 이해하고 그러한 결과를 예측하는데 다시 여기 나와 있죠? 도움이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꾸자꾸 발생하는 그 결과들에 대해서 일반화시켜서 앞으로 이게 또 어떻게 되는 거야? 예측하는데 활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자, 이 책의 논의는 노동시장의 작동 원리를 배우는 것이 노동시장의 기초적인 사실을 아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견해를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작동 원리를 아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작동 원리예요. 작동 원리. 그러니까 어떤 팩트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한 건데 왜 그런 팩트가 일어났고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는가, 그거를 살펴보는 거야. 그게 바로 이론 경제학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론이야. 이론이 있고 그 사실 팩트와 관련된 게 거기 보시면 이 결과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같이 가야 돼. 같이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이론과 여기 나와 있는 사실은 같이 가야 돼요. 이 둘이 뭐라고 할까요? 이 하트라고 할까요? 함께 가는, 손을 잡고 함께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자, 거기 한번 봅시다. 이론을 배제하고 이거 뺐어. 야, 팩트 폭격을 해야지. 팩트. 아, 이거 의미 없어. 그럼 그 팩트만 나열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야? 다음에 비슷한 일, 어떤 충격이 닥치게 되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대응을 할 수 없어요. 그 의미가 없고, 이론만 공부하고 사실 이거 없는 거, 이것도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노동시장 작동 원리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이거 알아야 되는 거죠. 근로자와 기업이 어떤 고용관계를 선호하고 어떤 고용관계는 피하고자 하는지 설명하는 이론을 갖고 있지 않는 상태라면, 그러니까 근로자가 뭘 원하고 기업이 뭘 원하는지 잘 모른다라고 하면은 정부가 노동시장에 이제 개입을 하는 거야. 이렇게 개입을 해. 정부가 개입을 해. 근데 근로자와 기업의 목적을 제대로 몰라. 엉뚱하게 개입을 해가지고 엉뚱한 상황으로 가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줄 보세요. 종종 생각과 사실 중에 더욱 중요한 것이 뭐냐?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생각이 이론이면 사실은 팩트, 결과에 해당하는 건데요. 이 책에서 이루어지는 분석은 사실에 대한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게 뭔 얘기야? 이거 다 중요하다는 거야. 사실에 대한 생각. 이거요. 둘 다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고상한 노동시장 이론을 새로 개발하기 위해서 또는 공식적인 실업률을 계산하는 방법과 1993년 실업률이 6.9%였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기 위해서 노동경제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다. 자, 다시요. 왜 노동경제학을 공부하는가? 이걸 보면 이걸 알아야지 왜 우리가 노동경제학에서 출제자가 왜 그런 문제를 내지? 그걸 간파할 수 있다고요. 자, 뭐라고 합니까? 노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어느 수준의 실업률이 관찰되었을 때 우리나라 실업률이 만약에 거기 있는 것처럼 아이고 코로나, IMF 이런 거 때문에 뭐 10%까지 올라갔다 합시다. 팩트를 알았어. 이게 10%래. 뭐 어쩌라고. 이러면 끝나잖아. 그러니까 실업률이 10%라는 사실을 알아냈을 때 야, 그 실업률이 나타내는 사회 경제적인 요인이 무엇인가? 야, 이거 왜 실업률이 10%까지 상승했지? 코로나 때문인가? 상승 이유라든가 원인이 뭐야? 이런 거를 파악해내야 된다고.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나중에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지 실업률을 낮추지? 그걸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이 책에서 마지막 세 번째 달러 보세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론과 사실을 모두 그 모두에다 강조하잖아. 모두. 아니 손뼉을 마주쳐야지 사실은 박수 소리가 나는 것처럼 모두 여기서 모두에 굵은 고딕이 돼 있어요. 이 노경책들은 보면 엄한 거에 이렇게 고딕으로 잘 돼 있어.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아니 왜 여기에 모두에다가 굵은 글씨를 해놨지? 이게 이해가 되면은 하산하셔도 돼요. 아셨죠? 노동경제학이란 분야를 개괄하는 데 있다. 이론은 사실이 발생하는 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주고 이론을 알아야지 왜 이게 이렇게 발생했는지 알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사실이라는 것은 노동시장의 작동 방법에 대한 생각의 틀을 잡아주는 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시간에는 노동경제학에서 뭘 다루는 건지에 대한 노동시장의 작동 원리를 다룬 게 노동경제학인데 그거에 대한 이제 무대, 스토리 가지고 우리가 배우들과 여러 가지 관심 있는 갈등 관계 등등 이런 이슈들에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노동시장에 대한 배우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